안녕하세요. 부동산 세무 전문가 공인회계사 이윤실입니다. 오늘은 2019년 개정 세법안 중에서 고가주택, 겸용주택의 비과세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주택인 건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과 같이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건물을 저희가 겸용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더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SBS CNBC에서 2018년 초 방영되었던 절세미남, 절세미녀 제11화에서 제가 계단 등 20면적을 이용해서 주택면적을 늘려서 절세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나시지 않는다면 상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절세 팁도 이제 축소가 됩니다. 2022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실질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더 크더라도 주택 부분만 비과세하도록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물론 겸용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해보니 서울주택 같은 경우에 겸용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고가주택의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와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있어 세액의 차이가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몇억 원씩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겸영 씨입니다. 10년 전 7억 2,700만 원에 취득한 겸용주택 1주택만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의 연면적은 85.7제곱미터이고 상가의 연면적은 77.1제곱미터입니다. 나겸영 씨는 이 주택을 38억 원에 양도하려고 하는데요. 나겸영 씨가 이 주택을 전체 주택으로 본 경우와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 경우 양도소득세는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2억 4,20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22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고가 겸용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양도 플랜을 어떻게 가져가야 최대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꼭 사전에 계획적인 절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때 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현행 도시지역은 주택의 연면적 또는 주택 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입니다. 하지만 2022년 양도하는 부부터는 도시지역을 수도권과 수도권 밖으로 나뉘어 수도권은 5배가 아닌 3배로 그 범위가 축소됩니다. 건축 용어에 있어 개념 잡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300제곱미터의 토지에 정원이 있는 예쁜 2층짜리 주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주택이 깔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40제곱미터, 즉 주택의 정착 면적은 40제곱미터이고 이 주택이 2층이니까 이 두 개의 층의 바닥 면적을 합친 80제곱미터가 연면적이 됩니다. 그럼 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1주택으로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얼마일까요? 이 주택이 깔고 있는 300제곱미터 전체의 토지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주택에 비해 땅이 너무 넓지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 범위가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이 주택이 도시지역이었다면 토지 300제곱미터 중 주택의 연면적 80제곱미터와 주택의 정착면적 40제곱미터의 5배 중 큰 면적인 200제곱미터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이 도시지역 밖이었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은 주택의 연면적 80제곱미터와 주택의 정착면적 40제곱미터의 10배 중 큰 면적인 4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 주택의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전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이후 서울과 경기도 같은 수도권 내의 주택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표와 같이 주택의 정착면적 40제곱미터의 3배인 120제곱미터까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80제곱미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통상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면적보다 주택의 부수토지의 면적이 적어서 이번 세법 가정안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자들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19년 개정 세법안 중에서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규정을 설명드릴 텐데요. 임대소득자의 세액 부담이 증가합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8호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은 의무 임대기간 4년 이상이면 30%, 8년 이상이면 75%를 감면해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적용기한은 올해 말 2019년 말까지였죠. 이것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어 2022년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2021년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4년 임대기간이면 30%가 아닌 20%, 8년 임대기간이면 75%가 아닌 50%로 축소되었습니다. 먼저 이 주택자의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면 씨는 A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B주택은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4년 임대 감면율 30%를 적용하면 주택임대소득세로 납부하는 세금은 7만 8천 원이고 8년 임대인 경우 감면율 75%를 적용받아 2만 8천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1년부터 감면율이 20%와 50%로 낮아지게 되면 납부하는 세금은 4년일 때 9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그 증감세액은 12,000원과 28,000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만 봐서는 사실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주택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면 씨는 총 3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A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B주택은 월세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C주택은 보증금 10억 원의 전세를 주고 있는데요. 현재 4년 임대에 감면율 30%를 적용받으면 주택임대소득세로 납부하는 세금은 42만 4천 원이고 8년 임대인 경우에는 감면율 75%를 적용받아 15만 2천 원입니다. 그런데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1년부터 20%와 50%를 적용받게 되면 납부하는 세금은 4년일 경우 48만 5천 원, 8년일 경우 30만 3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그 증감세액은 6만 1천 원과 15만 1천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2019년 세법 개정안 중 이주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주권이란 용어가 생소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권이란 용어는 모든 지역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이 허물어지는 경우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는데 이것을 이주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주권은 권리만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부동산과 함께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의 해석에서도 기타 소득으로 본 사례도 있고 양도소득으로 본 사례도 혼재 있습니다.
즉 어떤 해석에서는 이주권은 부동산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 재산소득으로 보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해석에서는 이주권이 포함된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이견이 많이 발생하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주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기타 소득이건 양도소득이건 구분하는 것이 뭐가 중요할까?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주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 원이고 해당 취득가액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주권을 부동산 양도소득이라고 보고 계산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표와 같이 8,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주권의 양도를 일시적 재산의 양도로 보고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면 취득가액 5천만 원과는 상관없이 2019년 기준 60%를 무조건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납부세금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2,900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이주권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 경비가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보다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이주권을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러한 논란을 감안하여 2020년 양도하는 분부터 이주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되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축의 취득원가를 환산가액으로 신고 시 가산세 부과하는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에 의해 실제 거래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신축한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될까요? 원칙은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장부에 기장하여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장부 기장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는 분들이 많아 취득가액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신축한 건물을 10억 원에 양도하고 싶은데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 세법에서는 환산가액이라고 해서 양도 당시 실지 거래 가액에 취득시 기준시가 비율과 양도시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즉 양도시 기준시가가 100이고 취득시 기준시가가 70이라면 취득가액은 10억 원에서 100분의 70을 곱한 7억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은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실지 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취득원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준공 후 바로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환산 취득가액과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양도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 취득가액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축의 경우도 신축의 경우와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이번 2019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2020년 이후 중축도 중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산 취득가액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